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신경 한번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언제 오셨어요? 혹시 평소에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오셨는데 한번 네,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겁겠죠. 교수님, 보면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박주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데 급거 귀국한 박주신 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걸 우리 하늘이 무너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외국에 있다가 급거 이렇게 와야 되는 그 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진들은 또 취재진 나름대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사실 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평론가님, 이제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려서 위로와 함께 어떤 약속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병역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을 받아왔었는데 본인이 직접 재검을 받은 적도 있었죠. 거의 공개에 가깝게.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재 2심이 중단되어 있다. 이번에 귀국한 김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서 의혹을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 부친상을 당해서 갑자기 귀국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재판이나 본인의 병역 비리 의혹을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들어온 김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시기를 염두에 봤을 때 지금 제1야당 대변인이 지적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차라리 뭐 서울특별시장 상으로 치러지는 이 상 절차에 대한 문제라던가 또는 앞서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이 병역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분명 짚어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꺼내야 될 그런 이슈로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5일장으로 치러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쪽에서는 아들 주신 씨의 귀국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서 부득이 입관 시기를 감안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박하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기관장 형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늘 장례위원회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장례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뭐 장례를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느냐, 뭐 현직 서울시장에 있다가 이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여성단체들,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거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일장을 치르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쨌든 상주가 외국에서 와야 되니까 일반인들 경우도 이런 케이스에서 3일장 안 하고 5일장 많이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5일장은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장례, 그러니까 가족장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적인 장례가 아니라 공적인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어쨌든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좀 투입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이제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이게 절차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아까 지금 보시면 박홍근 일단 장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뭐 애도의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지지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애도의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폭력 삼성서 얘기 보세요. 그러면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의 마음을 담으면 피해 여성과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 여성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 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냐. 대부분 이제 보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목숨을 잃은 이런 일이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좀 일단 추모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왜 뭐 그렇게 목숨을 끊었건 그 다음에 배경이 뭐이건 거 간에 되게 뒷말 안 나오고 뒷말이 나와도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의 케이스에는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건 아닙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 동의한 사람들이 좀 몇십만 명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뭐 서울특별시장으로 이미 진행이 됐고 내일 아침이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서울특별 마무리될 겁니다. 이 이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이런 일에 공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문 후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두 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왔던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문을 반영합니다. 네, 추모할 가치가 있다. 이 조문 뒤의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서울특별시 장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오늘 낮 12시 기준이죠. 한 5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피해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어떤 비판의 어떤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수 네.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유무죄를 가려진 것이 아니거든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장면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현직 시장의 사망을 서울시장장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뭔가가 사실 제시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스스로가 이제 가족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들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박 시장의 어떤 이 성과 그리고 그간의 어떤 공들 그걸 추모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 서울시장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 넘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아직 찾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정쟁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조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야권에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김관옥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고소가 그 자체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감히 지금 상황에서 일찍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도 말했죠. 이 피해를 고발한 사람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비서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자가 존재하는데 거물급 정치인들, 여야의 대선 주자급들, 당대표급들이 떠들썩하게 조문을 하고 이 박 시장의 어떤 공에 대해서만 기리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나올 때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인터넷에서는 2차 가해 운동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고통을 고발했을 뿐인데 추가적인 괴로움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그러한 두려움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야권의 주자들이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은 단순히 추도나 애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존재하고 있다. 그 사회적 약자인 얼굴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 피해자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또 이게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분명히 추모의 뜻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조문을 가는 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이런 이슈를 떠나서 한번 또 고민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관련해서 또 이제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SNS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사님. 여기를 이 설전을 두고도 역시 조문과 정쟁 이런 두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뭐 유호정 정의당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의 얘기인데 이 두 사람 얘기를 곱씹어보면 애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애도는 한다. 다만 나는 조문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어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선택입니다. 저 두 분 여성 인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정의당은 왜 이제 조문을 정쟁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슈 자체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어쨌든 이 차기 대선 주자고 그다음에 현직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도 이례적인 건데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그 다음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증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입장이 좀 갈리는 수밖에 없는 지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민주당에서는 크게 뭐 이제 발언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평은 없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이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좀 답변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자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이냐 여쭤보니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 최소한의 가릴 게 있지 하면서 약간 뭐 욕설은 아니지만 뭐 욕설 비슷한 그렇죠.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매우 불필요하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욕설 자체가 추모 분위기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해찬 대표가 가장 가까웠던 어떤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어떤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서 이 고소인이죠. 고소인에 대한 어떤 보호, 2차 피해 그런 우려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좀 균형감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저런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대표로서 부적절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를 두고도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추모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공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런 애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사실관계 여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이 만약 피해자라면 이런 피해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이후에 정치권 그리고 온 나라가 나서서 이런 추모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한 발 앞서서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의 감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박 전 시장의 이런 선택이 여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란이 있는 만큼 최대한 차분하고 최대한 조용히 글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박 전 시장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는 길인데 지금 서울특별시장도 그렇고 5.1장 이슈 그리고 이러한 현수막 논란까지 이렇게 오히려 떠들썩하게 추모를 할수록 사람들은 박 전 시장의 어떤 이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추모를 조금 차분하게 하라는 분들이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자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추행 관련된 피해자도 있을 뿐더러 또 고인이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전하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마음이 좀 있는데 또 보면 논란이 계속일 수밖에 없는 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 친여 성향 역사학자로 알려진 전우용 씨의 추모의 글이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차분하게 이 과정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자기 주장, 뭐 감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갑자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우영 학자의 어떤 이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뭐 박 시장이 좋은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고소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때도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과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게 박원순 시장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좀 자제하고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게 지난 8일이자 아직 뭐 뚜렷한 인과관계가 뭐 밝혀지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일단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럼 범죄 수사를 할 때 피고소, 그러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뭐 나중에 조사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반드시 재판에서라도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사망한 경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을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때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소권 없음, 공소 기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건의 실체 판단하기 전에 이미 형식적으로 이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볼 건 자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사건이다 보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도 종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뭐 보수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것 같고 또 지금 앞서 장해찬 평론가 얘기 잘해줬는데 민주당이 이걸 이제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걸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박원순 시장을 조금 추모해서 공을 좀 살리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는 여성단체 목소리, 그 다음에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모든 건 작용반작용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걸 민주당이 현수막 걸고 또 뭐 여러 친여 역사학사 무슨 뭐 남사친 얘기하고 무슨 뭐 가족이 슬픈 건 알겠습니다만 피해 여성이 뭐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장례 끝나고 보수단체라든지 야당 그다음에 여성자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예전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성문제 같은 아마 제 기억에 고 장자연 씨 사건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모 검사장 사건. 그 사건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공소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공소시효 완성되면 사건 종결이에요. 실체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후에 사건의 파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검찰이나 경찰이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 시장의 과 관련해서 이 성추행 혐의와 어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성추행 피소를 당하긴 했지만 성추행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과로 저희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의 뒤를 캔다거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 된다. 뭐 이런 협박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은 이거는 그 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그냥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비서진의 이력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참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요즘 말로 사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협박성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해당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서울시 직원을 해당 비서라고 잘못 언급하면서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이 직접 나서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내사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 박 전 시장의 이름을 더 깊은 정쟁의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모와 애도를 하실 분들은 조용히 추모와 애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소인의 어떤 신상을 보호하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짚으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예. 특히 이 사실관계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성범죄 유무뿐만이 아니라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기 전의 과정에서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지금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한 감정을 최대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좀 건조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실만 알아보자, 진실만 밝혀보자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교수님. 네. 이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 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규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문제,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거는 명백하게 이제 유죄가 결정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고소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박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서울시장을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을 안 낸다. 여당에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4월 7일의 재보선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가장 큰 도시의 어떤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있을 대선의 어떤 전초전 양상이 띄게 되고 이것의 결과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뭐 이 대선 전초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하마평에 이르는 인물들이 실제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사실 좀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 전초조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세게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추미애 양 장관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임종석 전 시장 얘기도 나오고,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연히 예전에 한번 낙선했던 나경원 전 대표 있고, 홍정욱 전 의원이 항상 얘기 나오는 사람이고,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 쪽으로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김용태 전 의원 뭐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 여의도연구소장이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서 그대로 나올 가능성보다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야당의 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나와서 낙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미 한번 썼던 카드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당을 어떻게 보면 믿져야 본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지방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3연패를 한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에서도 야당이 큰 표차로 낙선하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한테 아이고 1년 후에 대선에 해보나 마나겠구만, 이런 것이 심어질 텐데, 만약에 야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 또는 설사 지도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지게 되면 이거 뭐야? 1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1년 전만 해도 총선 서울에서 완패를 했는데 이렇게 지지도가 줄어들었네? 그럼 내년 대선 해볼 수 있겠구나.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직 의원들 외에 아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이죠. 또 이제 향년 100세 나이로 백선엽 장군이 별세를 했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요, 평론가님, 역시 공과 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죠. 네, 사실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인데요. 다부동 전투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낸 이 다부동 전투에서의 백선엽 장군과 이 휘하 부대의 활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미군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장군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해리 해리스 대사 등이 전부 다 이 추모 의사를 밝혔고 그 이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이 백선엽 장군을 만날 때 정말 극진한 예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친일 부대에 소속되었던 것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따라서 이 공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냈고요. 사실 역사적인 평가 사람들이 다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6.25라는 어떤 민족 최대의 비극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는 만큼 이분이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그 굉장히 큰 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짚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백선엽 장군의 간도 특설대 활동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 장군은 생전에 직접 독립군 토벌에 참여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회고록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금 별도의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통합당 쪽에서는 이런 과도 있긴 하지만 이 백선엽 장군이 내세운 이 공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제대로 그 안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논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선엽 장군의 어떤 사례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박 시장의 사례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이 두 분 다 있고 또 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을 추구하는 이제 한민족의 어떤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서 직접 토벌을 본인이 안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세력으로서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성 장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뭐 6.25 전쟁에 상당한 공적을 이루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지금 육군장으로 5일장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전의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조건이 되면 사실 원칙대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추모하고 싶으면 추모하고 그렇지 않고 좀 비판적으로 본 분들은 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각각에게 있는 것이죠. 네. 자,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두 사람의 공과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